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문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과연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40분쯤 전자결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미선 후보자와 문영배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상됐던 거긴 합니다만 어제가 청문 보고서 다시 보내달라는 시한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가 송부 마감일로 정해진 날이었기 때문에 어젯밤 자정이 넘게 되는 순간 이제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12시 40분에 제거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12시 40분에 제거했다. 청와대 측에서 발표 내용은 아직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두 사람에 대한 임명안의 결재를 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임명 강행 논리는 단순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메인이었는데 핵심이었는데 결국 그 내용대로 어제 이제 퇴임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했다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국회 송부시한을 대통령 귀국할 예정인 23일로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안이 한때 얘기됐던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날짜로 정했다는 것에 의미는 이 헌법재판관의 업무 공백 이것을 핵심 논리로 대응하겠다 하는 뜻이 이미 반영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문영배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오늘이 4.19인데요. 저는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도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업무 공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6명 이상 편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야당에서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8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사실은 청문 보고서 문영배 후보자 것도 채택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예 회의가 못 열린 상황 아니에요. 법사위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걸려 있는 우리 정부와 국회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왜 이렇게 권력 행사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할 수 없다. 김성환 평론가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임명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큰 틀 안에서 볼 때는 판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그럼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남편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의혹을 갖고 무조건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뭐 청와대 대변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계속 임명을 강행하거나 청와대가 여론과 좀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임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임명이다. 그러면 어제도 법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어제가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만 모인 상태에서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한 마당에 적어도 야당이 문영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서 채택을 하자라는 의견이고 민주당에서는 이미선과 같이 하지 않으면 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회의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뜻을 저버린 그리고 의회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의회적인 비민주적인 행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미선 후보자 때문에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 청문회에서 문영배 후보자를 이렇게 희생시키는 이 모습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 행위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법사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아예 못 열리는 겁니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까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어제 못 열리는 겁니까? 의사 정족수가 안 되는 거죠. 의견 정족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맡는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된 거고, 이제 특이한 것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소속,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상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문형배 의원 건만 처리하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법사위원회의 의석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민주당 8,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그리고 평화당 박지원입니다.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 10명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명으로 다 참석을 했고, 결국 키는 이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참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9대 9다 보니까 이제 정족수가 안 돼서 채택이 안 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불참으로 보이콧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원래 박지원 의원의 입장은 평화당에서의 당론이 여전히 부적격으로 결정된 그 순간에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었는데 이제 이미선 후보자가 자기의 주식을 처분했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는 이유로다가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그 입장을 그대로 지킨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박지원 의원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도 병행됐으리라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회의장에서 그래서 박지원 의원을 찾아라, 박지원 의원 모셔와라,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박지원 의원을 찾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 불출석해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고 있는데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또는 민평당의 원내 지도부에다 의견 타전을 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 박지원 위원을 출석해 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신호는 가는데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내려가셨다는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채택하고자 했던 문영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마저 채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영상 보셨는데 말이죠. 박지원 의원 입장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박지원 의원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법사위에 참석한다고 했느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지역구인 목포에 일정이 생겨서 내려왔다. 조금 전 영상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이미선 후보자는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런 전략을 썼는데 민주당은 두 사람 다 함께하지 않으면은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당이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얘기를 잠시 미뤄두고요. 문영배 후보자는 이렇게 야당도 자유한국당도 채택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영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참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박지원 의원과 문영배 후보자, 이미선 후보자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이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실태 배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더라고요. 지금 부친 재산을 포함해서 후보자는
6억 7,500만 원. 네, 맞습니다. 부친 재산을 빼면은 후보자 재산은 4억. 부인과 함께 4억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애들하고 먹고 살겠어요, 일생?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 시니어 법관 같은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진짜 우리 사회에서 왜 사법부 법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영배 후보자만은 그 길을 가실 것 같아요. 과거의 경력을 보면은. 문영배 후보자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어요? 네, 직접 다 보지는 않았고요. 저도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문영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야당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얘기를 했었고 또 소신을 또 밝히는 모습도 보여서 뭐 어떻게 책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재산과 관련한 문제, 이번에 사실 이미선 후보자도 그런 재산과 관련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의 기준, 인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재산이 지금 6억 7,500만 원, 본인 재산만 따지면 4억 원. 그것 때문에 훌륭한 법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증식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어제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 병실에서 가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장관을 골라도 그래 불로소득의 달인들을 골라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선 그 문영배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부인까지도 만약에 같이 맞벌이를 했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자기 그 봉급을 통해 가지고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선 후보자와 그 남편의 경우에는 재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 주식 거래를 했고 업무 시간에 거기에다 더해 가지고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는 본인이 거래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이 거래를 해가지고 이득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의 귀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앞으로 소위 헌법재판관의 업무 공백이라는 것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조계에서 현직 판사나 검사들은 적어도 주식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판인데 나라고 왜 주식을 못하냐, 나라고 업무 시간에 왜 못하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하냔 말이에요. 앞으로 대법원장은요 이 기준에 따르면 판사들이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해도 징계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 남편께서 이제 그 이전에 현직 재판관일 때도 거래할 때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최근에 더 나온 의혹을 보면 실제로 전직 판사가 지금 그 OCI라는 업체의 대표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부장판사가. 근데 이런 의혹을 두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앞으로 어떤 판사가 주식 거래를 해도 저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봐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문제, 또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같은 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한 겁니다. 일단 그저께 나온 여론조사, 그저께 실시된 여론조사죠. 나온 거 보면은 질문 문항을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찬성이 43.3, 반대가 44.2. 오차범위 아니고 대단히 근접한 상황에서 반대가 0.9%포인트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할 때 보여드렸던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지요. 리얼미터가 했던 건데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부적격이 54.6%, 적격이 28.8%입니다. 상당히 많았고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4월 12일이었습니다. 5일의 시차가 있고 질문하는 문항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을 강행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자격 문제 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박무진 의원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앵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닷새 동안에 그 여론 결과가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 그 부적격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미선 후보에 대한 자격 문제를 물어봤던 거고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온 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송부를 해서 만약에 안 돌아오게 되면 다시 임명을 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대통령의 임명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이 후보자의 어떤 자격 문제를 동일한 질문에 대한 동일한 답변, 이거에 대한 평가 이런 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이 부분을 논의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치 이슈화 쪽으로 이제 몰고 가진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문제보다는 좀 진영 논리에 가깝게 해서 자기 지지층을 조금 더 결집시켰고 실제로 그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던 저 답변을 보게 되면은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층, 지지정당으로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자들의 찬성 의견이 급속하게 올라갔다고 리얼미터가 분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질문의 상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정치 쟁점화로 몰고 가는 어떤 진영 논리적인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여론의 분위기를 잘 알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막아야 되겠다. 또 하나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 이런 부분을 좀 차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했다. 뭐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장관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마 또 잊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장관급. 헌법재판관이 아니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상조, 강경화,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양승동, 유은혜, 조명래, 조혜주, 박영선, 김현철. 꼭 장관뿐 아니라 장관급 인사들이죠. 모두 11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고요. 헌법재판관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헌법재판관도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고 임명한 사람들. 이석태, 이은혜 두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후보자인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이미선 역시 보고서 없이 채택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4명이 보고서 채택이 없이 임명됐다. 이 부분은 좀 두고 다음에 또 헌법재판관 또 바뀔 때 또 새롭게 뭐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고 그럴 텐데 좀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9명 중에 4명이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했던 명단을 앞서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저 중에서 저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이 몇 명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들여다봤거든요. 11명 중에서 저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하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조혜주 중앙선관위위원 이 정도는 야당에서 반발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 정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반대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에도 과연 그렇게까지 끝까지 반대했어야 하나? 이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갸웃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임명 강행을 하긴 했지만 이석태나 이은혜 뭐 다른 이제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학회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과거에는 보수 정권 시절에는 민사판례 연구회 사람들을 대거 또 다시 임명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낙마 사유가 되어야 하는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말아야 될 사유가 꼭 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의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또 그 이후에 최근에 낙대죄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그 자사고 중복 지원 금지 문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그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여야가 서로 자신들의 최대한의 입지에 맞는 정도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어떤 다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청와대가 스스로 7대 기준이라고 얘기한 것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고, 예를 들면 그 조국 수석이 칼럼니스트 시절에 얼마나 위장전입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잖아요. 더더군다나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청문회를 할 때는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계좌이체 자료도 제출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느냐를 떠나서 본인들이 얘기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명료하게 해소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본인들의 기준은 이제는 달라졌다고 솔직히 인정하라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기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을 보고 야당도 그리고 이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돼서 항상 6명이 평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사람이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 앞으로 국민들 생활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을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도움되는 행동이냐, 도움되는 정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르더라도 다른 의견 그대로 적시해서 보고서는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게끔 하는 적격 부적격이 같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의무화하되 그러면 국회 전체에서 표결을 해서 의견들을 반영하자. 그러면 지금 사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로 따지면 3사람의 국회가 선출하는 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또 무슨 헌법적 시비 상권 분립에 대한 위배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러면 청문 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채택한다. 대신 그 청문 보고서와 관련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우리 표결로 반영하자 국회. 그러면 저는 의무적으로 채택해서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도 반대가 많이 나와도 대통령이 강행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왜 국회가 저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을 계속 강행할까라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안으로 국회법 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세요. 짧게. 아니, 원론적으로는 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념과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느 쪽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야당이면 야당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하겠다고 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채택을 안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공백 사태가 계속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제어 장치를 둘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미국의 이제 그 대법관 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유명했던 그 빌 클린턴 시절에 이제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청문회를 하러 하는 거 아니에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면 계속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표결을 하는데 됐죠.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야당조차도 당신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인준표결에서 통과한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념적으로 당이 특히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면적인 문제를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념적인 것 때문에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할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이념적인 문제에 더해서 다른 부적격한 사유가 나오니까 공격에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 말씀 중에는 거기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야당의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담겨져 있죠. 물론 그렇죠. 그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정치가 수준이 낮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헌법재판관 구성을 한번 보여주세요. 헌법재판관이 얼마 전에 낙태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박문신 의원, 앞으로 저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대단히 민감해할 수 있는 현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법을 우선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대통령이 3명 후보를 지명할 수 있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원할 수 있고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으로 돼 있는데 저 가운데서 이제 김기영 재판관은 이제 민주당 몫이고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몫이고 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의 추천으로 들어온 몫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6명 정도가 대략 이제 진보 쪽에 가까운 또는 진보이거나 진보 쪽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일종의 9명 가운데 6명을 채운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이 6명이 그 숫자가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 이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재판관들 퇴임사를 쭉 읽어봤는데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절실하게 느꼈다. 그리고 저는 서기석 재판관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는데 선고를 내리는 그 순간 이후부터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그 선고와 관련해서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바로 헌법재판관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 오늘 새롭게 임명된 문영배, 이미선 두 후보자가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선배 헌법재판관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불법은 아니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임명을 했고요.